26일부터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11월 집단 면역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 사의 논란이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와의 관련성이 거론됩니다. 예상 밖이었던 해당 인사가 조국 라인 건재 속에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학도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습니다. 배구협회는 자매의 어머니에게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상을 취소했습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홀로 발견된 3살 아이를 두고 엄마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층에 살던 외갓집 식구들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규모 7.3 강진이 강타한 일본 동북부에 이번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주일 안에 또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문제로 고민하던 정부가 결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백신 접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접종은 오는 26일 다음 주 금요일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37만여 명에 대한 접종이 2분기로 넘어가게 됐고 연쇄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백신 일정부터 전하겠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결정됐습니다. 26일부터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으로 27만 2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 37만 명은 추가 임상 결과가 나오는 2분기로 접종이 미뤄지고 대신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119 구급대원, 역학조사관과 검역요원 등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맞게 됩니다. 고령층 접종이 연기된 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우려해서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식약처가 고령층 접종을 신중히 하도록 권고한 데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보류 결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접종에 앞서 정부는 19일까지 접종 대상 명단을 확정하고 한 병당 10명 분량의 백신이 남아서 버려지지 않도록 배분 전략을 짜고 모의 훈련도 실시합니다.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5만 5천 명은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고령층 접종을 2분기로 연기했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아직 임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백스를 통해 이달 말 들여오기로 한 백신도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쯤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3만 명이 참여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 2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는 시기가 3월 말이고 결과를 분석해서 도출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5만 6천 명분은 아직도 도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은 계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되고 정부는 백신이 도입되기만 하면 독감 백신처럼 1분기에 1,50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해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변이 바이러스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습니다. 11월 되면 바이러스 변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예상이 되거든요. 백신의 타겟은 원래 변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변이가 생겨버리면 집단 면역은 물론 그 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정부는 백신 공급을 앞당기고 변이 바이러스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수도권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되고 PC방, 학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비록 1시간 차이입니다만 벼랑 끝 자영업자들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주변에 사람들이 꽤 보이는데 지금 거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시가 막 넘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 어두웠던 홍대거리가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식당과 주점에는 손님들이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녁 영업시간은 1시간 늘었지만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심리 때문인지 손님이 늘었다는 자영업자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비슷해요. 밥 먹는 거랑 온도 차이가 나니까 오늘은 조금. 너무 오랫동안 거리두기 단계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야간 문화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의 경우 1시간 연장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의 주 시간은 보통 8시 이후 9시 시간이 피크 때이기 때문에 12시까지 영업을 완화해줬으면 하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감축 운행 시간도 밤 9시 이후에서 10시 이후로 늦춰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기가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청와대 문밑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발단은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이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여권이 술렁이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법무비서관이 사의를 밝힌 건 맞지만 이광철 비서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신현수 민정수석 취임 이후 이광철 비서관과 갈등을 빚었고 이게 사의설로 번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갈등의 1라운드는 며칠 전 단행된 검찰 인사였습니다. 저희가 비서관 한 명의 인사 문제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의 향후 관계 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막은 청와대를 취재하는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라인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의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권에선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설이 제기됩니다. 현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임명된 신 수석은 최악으로 치닫던 윤석열 검찰과의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지만 이광철 비서관의 생각이 달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도 이 비서관이 신 수석의 뜻과 다르게 법무부와의 협의를 주도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민정수석실 내 인사 수요가 맞물리면서 이런 갈등설은 외부로 표출됐습니다.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 비서관이 직에서 물러나는 게 부담을 더는 방법이란 주장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이 수석의 뜻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갈등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앞선 김보건 기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민정수석실 내부의 갈등설은 최근 검찰 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추미애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국 라인이 막강한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박범계 장관 지명 이후 여권에선 검찰과의 관계가 재설정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총장이 실제 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도 지난해 부임 직후 윤석열 총장과 통화했고 그간의 문제들을 풀어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바람에 무혐의 보고서가 올라온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으로 복귀하고 정권 관련 수사를 지연시킨 의혹을 받아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제될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윤 총장의 요구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됐고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조국 라인의 핵심인 이광철 비서관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인사실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데 신현수 민정수석 의견보다 이 비서관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민정수석실 내 조국 라인 대 비조국 라인의 알력이 여권과 검찰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향을 두고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3월 말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한 배경을 두고 4월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선거 전날 지급하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최원희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선별 지급의 병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하고 나선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범위에서의 지원을 언급하자 기류가 급변했고 어제 당정청 회의에선 4차 재난지원금의 보궐선거 전 선별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예산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 외에도 박영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은 지난해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만 35세에서 64세를 제외하는 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군부를 지펴놓고 번번이 입장을 번복하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예 선거날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4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또 얼마나 줄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차 때보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최대 200만 명이 더 혜택을 보고 최소 14조 원가량이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병철 기자입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4조 1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여당은 4차 때는 지급 기준을 연매출 8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때보다 208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최소 1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재부는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할 계획이지만 부족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재부는 여당이 적극 밀고 있는 소실보상법에도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손실 입증과 손실 범위, 항목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정이 4차 지원금 협의나 손실보상법 법제화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 연말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냐 아니면 대기업들이 그 힘을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3법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한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경제단체들이 이 대기업과 중견 벤처사 등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3법 등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물었습니다. 예. 기업의 37%가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했고 27%가 국내 투자 축소, 21%가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응답 기업의 86%, 즉 10곳 중 거의 9곳이 이 3법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고용 축소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입법 취지는 공정한 경제가 돼야 기업이 살고 또 그래야 고용도 는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로만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 조사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말하죠.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지만 재계는 기업 규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들로 자칫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면 고용과 투자 또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주장이죠. 최근 김용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사의를 표한 배경에도 재계에 이 같은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법으로 보고 투자를 끌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즉 공정경제란 취지는 좋지만 이런 취지를 이루기 위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법 자체는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기존에 기업들이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하는 환경 자체를 조이게 되면은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죠. 예, 결국 심리적 위축감을 지적하는 거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얼어붙었다는 통계가 며칠 전에 나왔죠. 특히 심각한 게 이 30, 40대 경제 허리계층과 청년 실업 문제인데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가 많으니까 사람을 더 채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다른 계층도 힘들지만 청년들 경우는 최악의 일자리 난해. 정말로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도 기업 활동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계자 10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경지휘부의 구조 소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꾸짖을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였는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인 VTS가 처음 교신한 9시 7분부터 30분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교신 내용을 보면 진도 VTS의 보고를 받은 서해청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됐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장은 객실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만 했고 승객 퇴선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장이 상황을 잘못 전달했기 때문에 해경이 오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 교신을 끊고 탈출한 점도 김 전 처장의 무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9시 37분 이후 세월호 선장 등이 교신을 끊고 퇴선 명령 구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탈출할 것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실제 탈출 방송은 없었고 세월호 승객들이 준비 없이 그냥 선내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호가 10분 만에 급속히 침몰해 구조 기회가 사라지리라는 사실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구조 소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는 이례적인 입장까지 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 판단은 별개라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다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려는 저 재판부의 재판 결과, 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났지만 유가족들은 법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무죄 취지의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일부 유가족은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상규명하겠다는 약속은 왜 하신 겁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유가족들에 다시 사과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가족 반발을 감안한 듯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추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텐데 판결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재판부가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설 연휴 이후에도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뢰 위기를 자초한 건 김 대법원장 본인이라는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여전히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영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을 했단 발언은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들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뢰 위기를 자초한 건 대법원장 본인이라면서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의결했을 때 대표회의 공보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최근 사표를 낸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법부를 지키고 싶어 하실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사법부를 지키는 마지막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안팎의 사퇴 요구에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퇴 요구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입장 표명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4가지 혐의로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연휴 동안 완연한 봄을 느꼈는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로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현재 기온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수은주는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6도, 수원은 영하 7도,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더 추워져 서울 영하 10도, 대관령 영하 17도, 철원 영하 1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늘 저녁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해 5도와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내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곳에 따라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지에는 많게는 7cm, 그 밖의 지역도 많게는 3cm까지 쌓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 또는 비가 얼어붙어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됐고 배구협회가 자매의 어머니에게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상도 취소됐습니다. 체육계에는 또 다른 학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뒤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하지만 이제 도쿄올림픽은 물론이고 태극마크도 영원히 달 수 없게 됐습니다. 배구협회가 학교폭력을 인정한 이재영, 이다영 자매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표팀에 영원히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회는 전 국가대표이자 자매의 어머니인 김경희 씨에게 수여했던 장한 어버이상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자매의 팀 전술에 개입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나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매의 소속팀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두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이재영의 연봉은 6억 원, 이다영은 4억 원입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포털 사이트에 또 다른 선수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머리를 박고 배구 코트를 돌게 했다, 울면 바가지를 가져와 눈물로 채우라고 했다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열거돼 있습니다. 배구연맹은 내일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학폭 전력 선수의 징계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빈집에 6달 동안 홀로 남겨졌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 3살 아이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층에 살던 외갓집 식구들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10일 이 건물 3층에서 3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양은 6달 전부터 빈집에 방치됐습니다. A양이 숨진 채 발견된 집의 바로 아래층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A양이 빈집에 남겨진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양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 전 남편과 낳은 A양을 돌보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엄마는 이사할 당시 A양이 살아있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으로는 살아있을 때 이제 놔두고 나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3살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아무도 못 들었다는 부분은 석연치 않습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혼자 있으면 울밥도 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울음소리 들리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경찰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양이 숨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경북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다쳐서 뇌사에 빠졌는데 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아이가 체육용 매트에 말려져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고 학교 측은 단순 안전사고라면서 학대를 부인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미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 18살 A군이 쓰러졌습니다. A군은 뇌사 판정을 받고 석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A군이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글이 올랐습니다. A군 가족은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일명 멍석마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에 묶인 흔적이 있고 머리 등 몸 곳곳에 상처가 있다며 A군의 동생도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측은 A군이 신발을 신다 폭력성을 보여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또 교사가 다른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 A군을 분리하려고 체육용 매트를 덮었다며 멍석마리처럼 폭행하거나 학대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덮어는 놓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라타거나 때렸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1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A군 가족은 당시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학대 여부와 뇌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우리의 삶은 더 고단해졌죠. 이 지난 1년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 정착한 이주민에게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견과도 맞서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의 얘기를 윤서아 기자가 들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한 지 15년째. 우즈베키스탄인 사르도르 씨는 요즘 집 밖으로 나서는 게 점점 꺼려집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검색 포털에 그 댓글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쓰여진 내용들이 되게 외국인은 뭐하러 챙기냐. 결혼 이민자인 필리핀 출신 로도라 씨도 시민들의 편견이 가장 무섭다고 말합니다. 방역도 중요해요. 하지만 미국인에게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생각에 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 10명 가운데 6명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재난 문자에 각국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1, 2위로 꼽혔습니다. 외국인은 한 번만 줬었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도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줬어요.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만 명. 코로나가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의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면서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상향해 왔는데요. 야당은 우리 보유세율이 OECD 내에서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 20억여 원인 전용 84제곱미터형의 지난해 보유세는 1,08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5년이면 3,200만 원으로 3배 정도로 폭등하게 됩니다. 5년간 내는 보유세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며 종부세 등 부동산 세율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로 OECD 평균인 1.07%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GDP 대비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도 4.43%로 영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OECD 평균인 1.96%에 비해선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부동산 거래 안정이나 조세 형평의 도모하겠다는 건 거리가 멀게 징벌적 과세로 하고 있어서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올리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안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파죽지세로 올라서 5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에 이어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도 투자한다는 소식 등 갖가지 호재 때문이죠. 하지만 규제라는 변수에 과거 폭락했던 상황까지 거품론을 경고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한때 4만 9천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70% 급등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멜론은행이 가상화폐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언론 보도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CEOs realizing that there's a good way to hedge their US dollar exposure and a decentralized currency is that way. 여기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증권위원회는 비트코인 펀드를 승인했고 최근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and I'm a supporter of Bitcoin.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라는 비관론도 여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투기 광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비트코인 근본 가치가 제로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일회용품 사용량도 크게 늘었죠. 내년부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은 보증금을 내야 하고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은 일반화됐습니다. 드시고 가신다. 그럼 바로 근데 테이크아웃 컵으로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일회용 컵으로 주문하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데 아직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보증금 있다 하더라도 그거 챙겨서 또 가져가가지고 돈을 받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 과거 시행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증금 관리센터를 만들어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아예 금지됩니다. 또 장례식장과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대형마트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으로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에 비해 15.6% 늘었고 비닐 폐기물도 11.1%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최한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규모 7.3의 지진이 강타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참혹한 모습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망가지고 신칸센 열차도 운행을 멈춰 복구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10년 전 대지진과 쓰나미도 이런 규모의 지진 이후에 발생했다며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선반에 있어야 할 것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도로는 깨지고 곳곳이 솟아올랐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건물에도 금이 많이 가고 복귀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칸센의 전신주도 기울거나 꺾였습니다. 후쿠시마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도호쿠 신칸센은 운행을 멈췄습니다. 완전 복구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제 지진 이후 규모 5.2의 지진 등 여진이 3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다음 지진에 대비해서 식수나 휴대용 골로 같은 거 그런 걸 구입하고 똑같은 지진이 오면은 피해는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본 정부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을 경고했습니다. 被災地の皆様におかれましては今後1週間ほどは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하지만 후쿠시마 지역엔 이보다 더 큰 초대형 지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다신지 도호쿠대 교수는 NHK에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서 규모 9.0 이상의 거대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7.3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본은 지금 강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데 그때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지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번 강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3일 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었던 동북지방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무실과 집, 가재 도구들은 속수문 채 바닥으로 쏟아졌죠. 욕조에 담긴 물이 출렁이며 욕실 바닥으로 넘쳐 흘렀고 거리에 있던 시민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도로는 산사태로 무너진 거대한 흙더미가 삼켜버렸고 밖으로 드러난 부분도 쩍쩍 갈라져 있었죠. 도로를 받치고 있던 땅이 쓸려나가면서
아스팔트 포장은 낭떠러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집은 기울었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죠.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굴러떨어진 석재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은 체육관에 마련된 텐트로 대피해야 했죠. 家の中はね、寝るところがなくて、しかも電気が来てなくて、どうしようもないので来ました。 당장은 나눠주는 생수와 통조림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상점가도 엉망이 된 것 마찬가지기 때문이지요. 슈퍼마켓 바닥은 깨진 병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가게 안 선반에 진열됐던 물건들이 전부 쏟아졌습니다. うちのお店あたりも中はもうめちゃくちゃでね、これから片付けてね。 신사안도 엉망이 된 것 마찬가지. 석상들이 무너지면서 돌들이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삼켜버렸던 거대한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발생 10년을 앞두고 다시 찾아온 강진해. 일본에서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재야운동가 백기환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 원작자이기도 한 고 백 선생의 빈소에는 하루 종일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두루마기 차림으로 군중 앞에 섰던 재야운동가 백기환 선생. 맨 첫발 딱 한 발 뛰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 없는 충분이라고 하도 중심이 안 잡히냐니. 지난해 1월 폐렴 증세로 입원해 투병 생활을 해오다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89세입니다. 백 선생은 1950년대 이후 농민과 빈민, 통일, 민주화 등 한국 진보운동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향 떠나온 지가 72년 됐으니까 한 번쯤 가볼 때도 됐는데 빌어먹을 땅덩이야. 백 선생은 1974년 유신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사퇴했고 1992년 대선에도 무소속 독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만든 통일문제 연구소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늘 하셨던 노남에게 큰 세상, 진짜 해방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자식들도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엔 여야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9일 경기도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1988년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그 시절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끈한 인면을 강조한 한국무역센터. 아시아 최고 높이의 마천루를 표방한 63빌딩. 80년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고층 빌딩은 선진화 과정의 도시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1980년대 당시 우리의 열망이 드러납니다. 8, 90년대에 굉장한 성장을 통한 물적 토대에서 이제 발생이 됐었고 올림픽의 유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잔존하는지. 올림픽은 대형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공 디자인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987년 서울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버스 정류장 안내판 디자인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를. 요리와 설거지를 실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입식 주방과 다이얼 전화기에 괴종시계가 놓인 거실 풍경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7, 80년대만 해도 낯선 공간이었던 아파트를 재현했습니다. 화분과 분재, 반찬통 접시 등 각종 집기에 스며든 그 시절 유행한 꽃무늬에도 시선이 머뭅니다. 농경 생활 하셨던 분들이 도시로 진입하면서 그 자연에 대한 향수들을 아파트 안에 끌어들이면서
지금 우리 일상 속 당연하게 자리 잡은 디자인. 알고 보면 한 시대에 바람이 녹아 있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의 혼돈과 방황을 그린 명화 디어 헌터입니다. Come on, Mickey, come home. Just come home. Remember that? Remember? Huh? 디어 헌터와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을 나누어 가진 귀향 역시 베트남전 후유증을 다뤘습니다. 베트남전의 악몽은 야곱의 사다리처럼 20년 넘게 이어집니다. 포레스트 검프에서 여주인공 제니가 어릴 적 집에 돌팔매질을 해대다 흐느낍니다. Sometimes I guess there just aren't enough rocks. 전쟁과 재난, 교통사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그리고 학교폭력까지 끔찍한 사건을 겪거나 목격하면서 입는 정신적 상처와 혼돈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수시로 되살아나면서 불안, 불면, 수치, 공포, 좌절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쌍둥이 여자 배구 스타에 이어 남자 배구 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터져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매가 사과문을 냈다가 여론이 더 나빠지자 배구협회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고 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매가 출연했던 TV 예능 프로그램들과 자동차 광고 영상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남자 배구 송명근 선수는 피해자가 오랜 고통을 겪었듯 평생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과문에서는 아버지가 되고 보니 그때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처절하게 느낀다는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학교 폭력 파문은 방송 연예계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돌 그룹 멤버, 유명 셰프의 아내에 이어 트롯 오디션에서 주목받은 여가수 역시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상처, 트라우마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사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거쳐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과도 응징도 없이 유명인이 돼서 방송에서 웃고 떠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더욱 아프게 도지고 세상이 이렇게나 불공평하다는 좌절이 깊어지지 않을지요. 아무리 철없을 적 일이라고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두 발 뻗고 잘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이번 사건이 새삼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언젠가 또 같은 일의 반복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매서운 찬바람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조금 전 9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충북 제천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은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그동안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실 거예요.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눈의 특징은 2-3시간 동안 짧고 강하게 내리는 건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최고 7cm 정도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레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텐데요. 이때는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으로 한정되겠습니다. 강추위는 목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